시어머니 김 여사님께서 처음으로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셨던 그 순간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강남 봉은사에서 열린 내 여동생 수진이의 결혼식 날이었다. 봄바람에 분홍빛 벚꽃 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하객들은 가장 좋은 한복과 양복을 차려입고 도착했다. 남편 민호와 나는 완벽한 선물을 고르기 위해 몇 주를 고심했다. 내 2달치 월급에 가까운 전통 청자 찻잔 세트였다. 그 섬세한 녹색 유약은 할머니께서 아끼시던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찻잔을 떠올리게 했다. 나는 시어머니께서 전통과의 연결고리, 즉 내 동생의 결혼식이 상징하는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알아봐 주시리라 생각했다. 결혼식은 아름다웠고 수진이는 새신랑 옆에서 하얀 한복을 입고 환하게 빛났다. 식이 끝난 후 근처 그랜드 하얏트 호텔 연회장에 모두 모여 선물을 증정할 시간이 되었다. 친척들은 차례차례 신혼부부에게 다가가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넸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이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결혼 선물이었다. 시어머니는 너무 두꺼워 겨우 닫힌 봉투를 건네며 무언가 속삭이셨고 수진이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함을 표했다. 우리 차례가 되자 나는 전통 보자기에 정성껏 싼 청자 찻잔 세트를 자랑스럽게 내밀었다. 민호 씨랑 제가 준비했어요. 나는 동생을 보며 미소 지었다. 뒤이은 침묵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무언가 더 어두운 것으로 변했다. 아들을 한 번, 나를 한 번 쳐다보시더니 짧고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리셨다. 지아영가. 그녀는 항상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그 말투로 내 한국 이름을 불렀다. 네가 한국에 온 지도 벌써 5년인데 결혼식에는 돈을 주는 거 아직도 모르니? 찻잔은 집들이 선물로나 하는 거란다. 그 목소리는 주변 몇몇 친척들이 돌아볼 만큼 충분히 컸다. 우리 아들이 아직 우리 풍습도 이해 못하는 미국인이랑 결혼해서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시카고에서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지만 항상 내 뿌리를 존중하려 애썼다. 한국어를 배우고 대학 졸업 후 서울로 이주했으며 최선을 다해 관습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충분히 한국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결코 잊게 하지 않으셨다. 찻잔 정말 예뻐요. 수진이가 내 팔을 만지며 재빨리 말했다. 소중히 간직할게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피로연 내내 나는 섬세한 손들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와 나를 향해 힐끗거리는 시선들을 느꼈다. 민호는 테이블 밑에서 내 손을 꽉 잡았지만 나를 변호하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족의 화목, 즉 화해이라는 소중한 한국적 가치는 항상 개인의 감정보다 우선시되었다. 어머니에게 맞서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나한테 말해줬어야죠. 그날 밤 우리가 집으로 차를 몰고 가는 동안 마포대교 아래로 한강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민호에게 속삭였다. 돈을 내야 하는 거 알았잖아요. 난 괜찮을 줄 알았어. 그는 길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찻잔도 비싼 거고 엄마도 그거 알아. 그냥 당신이 다르다는 걸 모두에게 상기시키는 걸 좋아하실 뿐이야. 그게 문제였다. 한국에서 다름은 축하받는 것이 아니었다. 기껏해야 용납되거나 최악의 경우 비난받았다. 나는 한국 가족 생활의 엄격한 구조에 적응하기 위해 몇 년을 보냈다. 압구정에 있는 시댁 아파트에서의 매주 저녁 식사 때 나는 부엌길을 도와야 했고 민호는 아버지와 함께 텔레비전을 봤다. 모든 사람을 정확한 호칭으로 불러야 하는 세심한 위계질서, 선물 주기, 방문, 말하기, 심지어 식사하기에 대한 무언의 규칙들까지. 그래도 충분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민호가 우리의 약혼을 발표한 순간부터 내가 결코 진정으로 소속될 수 없다고 결정하셨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 자신과 주변 모든 사람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키셨다. 그날 밤 홍대에 있는 우리 작은 아파트에서 민호가 옆에서 잠들었을 때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을 내렸다. 나는 더 이상 완벽한 한국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시어머니의 불가능한 기준을 맞추려는 끊임없는 분투는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대신 나는 이 가족 안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존재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내가 존중하는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그로 인해 위축되기를 거부할 것이다. 그때는 그 결정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리고 결국 한국에서의 내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깨닫지 못했다. 결혼 선물 사건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김 씨 가족과의 관계 전체를 무너뜨릴 기초의 작은 균열이었다. 결혼식 3개월 후 추석이 돌아왔다. 가을 수확 축제는 한국 최대의 명절로 가족들이 모여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푸짐한 음식을 나눈다. 올해는 우리 아파트에서 명절을 보내기로 해서 며칠간의 준비와 스트레스가 뒤따랐다.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그대로 잡채, 송편, 갈비찜을 만들고 있었다. 아파트에는 참기름과 간장 냄새가 진동했고 몇 시간 동안 서 있었더니 등이 쑤셨다. 정고가 되자 우리 작은 거실은 민호의 친척들로 가득 찼다. 부산에서 온 사촌들은 아이들을 데려왔고 아이들은 가구 주위를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보리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나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접시를 채우고 모두가 편안한지 살폈다. 잡채가 너무 달다. 시어머니가 첫 입을 드신 후 선언하셨다. 그녀는 모두가 들었는지 확인하려는 듯 식탁을 둘러보았다. 미국 사람들은 항상 설탕을 너무 많이 넣어. 나는 혀를 깨물었다. 나는 그녀의 조리법을 정확히 따랐다. 저는 맛있는데요. 민호의 사촌인 태우 씨가 말했다. 그는 항상 내게 친절했다. 아마도 그의 아내가 대만 출신이라 외부인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했기 때문일 것이다. 자네는 너무 예의가 발라.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무시하듯 말했다. 지아영이는 아직 한국 요리에 대해 배울 게 많아. 나는 부엌으로 자리를 피했고 손마디가 하얘질 때까지 조리대를 꽉 잡았다. 5년 동안 이런 식이었다. 5년간의 노력과 실패, 미소 뒤에 감춰진 비판, 내 집에서 이방인이 된 듯한 느낌. 거실에서 민호가 아버지와 함께 아무렇지 않은 척 웃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반찬을 더 가지고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친구의 며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제대로 내조하기 위해 결혼 후 직장을 그만뒀다고 했다. 그게 바로 가족에 대한 진정한 헌신이지. 그녀는 나를 힐끗 보며 말했다. 내가 국제학교에서 한국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다. 요즘 어떤 여자들은 의무보다 경력을 우선시해. 저는 둘 다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조용히 접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식탁은 조용해졌다. 아무도 시어머니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특히 며느리는 더욱 그랬다. 균형? 그녀가 위험할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되물었다. 아내가 학생들 때문에 너무 바빠서 내 아들이 편의점 김밥으로 저녁을 때우는 걸 균형이라고 부르는 거니?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나는 늦게까지 일할 때도 항상 민호의 식사를 제대로 챙겼다. 그 비난은 한국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즉 가족에 대한 보살핌을 공격했기 때문에 더욱 아팠다. 어머니, 마침내 민호가 끼어들었다. 지아 씨는 열심히 일하고 저도 항상 잘 챙겨줘요. 네가 착한 아들이라 아내를 감싸는 거지. 시어머니가 말했다. 네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엔 너무 착해.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모든 작은 굴욕, 끊임없는 비판, 깎아내리는 말들이 하나에 불타는 분노로 결정화되었다. 저는 누구도 무시하지 않아요. 나는 심장이 마구 뛰었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 일과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요. 어머님의 언어, 관습, 요리법을 배웠어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아요. 방안은 얼어붙었다. 시아버지는 음식을 씹다 말고 멈췄다. 민호의 사촌들은 접시를 내려다보았다. 긴장감을 감지한 아이들은 조용해졌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소란을 피워서 문제를 해결하나? 한국에서는 어른을 공경하는 법이란다. 존경은 쌍방향이어야죠. 그 말은 위험하고 금기시된 것처럼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의자를 바닥에 긁는 소리를 내며 일어섰다. 우리는 이만 가봐야겠다. 보아하니 지아영이가 오늘 감정적이구나. 어머니, 제발요. 민호가 말문을 열었지만 그녀는 눈빛으로 그의 말을 끊었다. 내 아내가 자기 자리를 기억해내면 그때 전화하렴. 그녀는 핸드백을 챙기며 말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뒤따랐고 다른 친척들도
천천히 어색하게 자리를 떴다. 20분 만에 우리 아파트는 뒤에 남은 태호 씨와 그의 아내 메이링 씨를 제외하고는 텅 비었다. 자네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했어. 태호 씨가 식탁을 치우는 것을 도우며 내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거야.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다음 2주 동안 민호의 부모님은 전화도 방문도 하지 않으셨다. 민호는 부모님에 대한 충성심과 나에 대한 충성심 사이에서 갈등하며 멀어졌다. 밤에는 그가 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미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가 침대로 왔을 때 그는 내게서 등을 돌렸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 못하는구나. 내가 마침내 그에게 따져 물었을 때 그가 말했다. 한국에서는 가족의 화목이 전부야. 당신이 그걸 깨뜨렸어. 그럼 나는요? 내가 물었다. 나도 가족 아니에요? 내가 영원히 부족한 사람 취급받는 걸 그냥 받아들여야 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것이 곧 대답이었다. 그날 밤 나는 시카고에 있는 언니에게 전화했다. 잠깐 집에 오는 게 어때? 내가 모든 것을 털어놓자 언니가 제안했다. 휴식도 취하고 좀 떨어져서 생각해봐. 나는 우리 아파트, 민호와 내가 함께 만든 삶을 둘러보며 그 제안을 고려했다.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액자 속 사진. 발코니에 작은 다육식물 정원. 내 영어 소설과 그의 한국 만화책이 섞여 있는 책장. 도망칠 수는 없어. 나는 언니에게 말했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하지만 무언가 바뀌어야 해. 그리고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전통적인 한국 가족 구조를 그토록 중시하신다면 나는 그것을 내게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다. 한국 문화에서는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고 체면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는 그녀의 방식대로 그녀의 존경을 얻을 방법을 찾을 것이다. 외국인 며느리가 아니라 김씨 가문의 이름에 걸맞은 여성으로 그녀가 나를 인정하게 만들 것이다. 해결책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 추석 대참사 한 달 후 나는 학교 동료 교사인 지연 씨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우리는 관광객 인파를 피해 홍익대학교 근처 작은 카페에서 정기적으로 만났다. 지연 씨가 그녀의 오빠가 운영하는 사업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영감이 떠올랐다. 오빠는 전통 한국 공예품을 만들어요. 한지 공예품, 청자 도자기 같은 것들이요. 그녀가 설명했다. 작품은 정말 아름은데 관광객들에게 값싼 모조품을 파는 대기업들과는 경쟁이 안 돼요. 나는 수진이에게 주었던 찻잔, 그리고 내 선물에 대한 시어머니의 무시를 생각했다. 수출은 전혀 안 하나요? 해외 시장에 판매한다거나? 지연 씨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는 외국 고객을 상대할 만큼 영어를 잘하지 못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며 내가 말했다. 그리고 저는 양쪽 문화를 모두 이해하죠. 그 커피 미팅이 끝날 무렵 우리는 사업 계획의 윤곽을 그렸다. 나는 지연 씨의 오빠 민준 씨가 미국과 유럽 구매자들에게 그의 공예품을 마케팅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 시카고 미술관에서 일했던 이전 직장의 인맥을 활용할 생각이었다. 우리는 온라인 상점과 진정한 한국 공예의 가치를 알아줄 만한 부티크에 연락하는 것으로 작게 시작할 것이다. 나는 민호에게 바로 말하지 않았다. 추석 이후 우리 관계는 서먹해졌고 시어머니가 이미 내가 아내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시는 마당에 내가 또 다른 프로젝트를 맡는다고 하면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대신 나는 점심시간과 그가 늦게까지 일하는 저녁시간을 이용해 민준 씨를 만나고 그의 작품을 사진 찍고 우리 웹사이트를 구축했다. 민준 씨의 작업실은 북촌에 개조된 한옥에 있었다. 그곳은 독특한 곡선 기와지붕을 가진 수백 년 된 한국 가옥들 사이로 좁은 골목길이 구불구불 이어지는 전통 지구였다. 처음 방문했을 때 그는 자신의 작업 공간을 보여주었다. 독특한 옅은 녹색 유약을 입힌 청자 작품을 만드는 물레, 뽕나무 껍질로 만든 한지를 펴는 나무틀, 식물과 광물에서 추출한 천연 염료들이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말하는 동안에도 손을 끊임없이 움직이며 허공에 보이지 않는 물건들을 빚어냈다. 이런 기술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시어머니가 전통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했는지 생각했다. 어쩌면 그것이 대신 나의 방패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달 안에 우리가 한옥 헤리티지라고 이름 붙인 작은 사업은 샌프란시스코의 한 부티크와 런던의 인테리어 디자이너로부터 첫 주문을 받았다. 민준 씨는 기뻐하며 주문을 맞추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다. 나는 모든 소통, 배송 물류, 재정적인 세부 사항을 처리했다. 우리는 수익을 나누었고 처음에는 미미했지만 고무적이었다. 12월의 어느 저녁 아파트 창밖으로 부드럽게 눈이 내릴 때 나는 마침내 민호에게 한옥 헤리티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에게 웹사이트, 주문 내역, 첫 고객들의 빛나는 후기를 보여주었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 모든 걸 했다고. 그는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물었다. 성공할지 확신이 없었어요. 나는 인정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사이가 좀 힘들었잖아요. 그는 내 노트북으로 웹사이트를 스크롤하며 한동안 조용했다. 이거 정말 아름답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민준 씨는 재능이 있네. 네. 그리고 이 전통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 인정받을 자격이 있어요. 민호는 그때 나를 쳐다보았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나를 보는 것 같았다. 당신은 내가 아는 대부분의 한국인보다 한국 문화를 더 아끼는 것 같아. 항상 그랬어요.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서 어머님의 비판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제가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을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감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는 내 손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내 손바닥에 원을 그렸다. 내가 당신을 더 지켜줬어야 했는데. 당신은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이해해요. 그래도 그가 말했다. 나는 당신 남편이야. 그게 우선이어야지. 그는 노트북을 닫고 나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나는 당신이 이뤄낸 게 자랑스러워. 그리고 내 생각엔 어머니도 아시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나는 그것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지지에 감사했다. 사실 생각 좀 해봤어요. 곧 설날이잖아요. 부모님께 한옥 헤리티지에서 만든 선물을 드리면 어떨까요? 아직 우리 사업이라고 말하지는 말고요. 그냥 선물로요. 민호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다음 달이 아버지 생신이기도 해. 전통적인 걸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계획이 세워졌다. 설날을 위해 우리는 민준 씨의 가장 정교한 작품 중 하나인 다랑아리를 주문했다. 한국 문화에서 조화와 통일의 상징인 보름달처럼 완벽하게 둥글고 흰 항아리였다. 민준 씨가 그것을 만드는 데는 이 주가 걸렸다. 순백의 마감과 진짜 한국 도자기의 특징인 미세한 균열을 얻기 위해 여러 번 구워냈다. 쌀쌀하고 추운 설날 아침이 밝았다. 우리는 비단 보자기에 조심스럽게 싼 다랑아리를 들고 압구정에 있는 시어머니 댁으로 지하철을 탔다. 15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고 기대감에 속이 울렁거렸다. 추석 사건 이후 시부모님을 뵙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고 그녀의 얼굴은 정중한 가면으로 덮여 있었다. 왔구나. 그녀는 마치 우리가 오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 것처럼 말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머님. 나는 며느리가 사용해야 하는 한국말을 썼다. 나는 그녀가 요구하는 존경을 표하며 깊이 절했다. 그녀의 끄덕임은 뻣뻣했지만 예의는 차렸다. 아파트는 이미 친척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중 일부는 내 소동을 목격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우리를 맞이했고 잠시 머뭇거리던 대화는 다시 이어졌다. 젊은 가족 구성원들이 어른들에게 절하고 세뱃돈을 받는 전통적인 세배의식이 끝난 후 선물 증정 시간이 되었다. 민호는 아버지께 포장된 다랑아리를 건넸다.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그가 말했다. 생신 겸 새해 선물로요. 시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었고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눈썹을 치켜떴다. 이것은 그는 항아리를 모든 각도에서 살펴보며 말을 시작했다. 전통 다랑아리예요. 내가 설명했다. 대대로 전수된 기술을 사용하는 명장 도예가가 만든 작품이죠.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하면서도 호기심이 발동하여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런 걸 어디서 구했니?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물건처럼 보이는데 북촌의 작은 공방에서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 작가님은 전통 한국 공예를 보존하는 데 헌신하고 계세요. 시아버지는 항아리를 진열장 위에 놓았고 그것은 즉시 중심 작품이 되어 주변에 대량 생산된 크리스탈과 도자기를 압도했다. 장엄하군. 그가 말했고 나는 그의 눈에서 진정한 감탄을 보았다. 하루 종일 다른 친척들이 항아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가 어디서 찾았는지 물었다. 그때마다 나는 그 작가와 한국 전통에 대한 그의 헌신에 대해 설명했고 내 지식은 분명 그들을 놀라게 했다. 나는 시어머니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할 때 그녀는 부엌에서 나를 따로 불렀다. 그 항아리 말이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비쌌겠구나. 어떤 것들은 투자할 가치가 있죠. 나는 대답했다. 특히 귀중한 것을 상징할 때는요. 그녀는 오랫동안 나를 살폈다. 너 변했구나.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아니요. 나는 부드럽게 그녀를 정정했다. 저는 항상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이제야 저를 더 명확하게 보시는 것뿐이에요. 그날 밤 서울 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오면서 민호가 내 손을 잡았다. 생각보다 잘 풀렸네. 시작일 뿐이죠. 나는 동의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내가 그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이미 내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었다. 한옥 헤리티지는 봄 컬렉션에 한국 장인의 공예품을 선보이는 데 관심이 있는 미국 대형 백화점의 주목을 받았다. 모든 것이 잘 풀린다면 민준 씨의 작품,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사업적 수완은 곧 시어머니가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존경을 얻는 길은 그녀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전통을 받아들이고 한국인이라는 것이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서울의 봄은 벚꽃과 부드러운 비와 함께 활짝 피어났다. 한옥 헤리티지는 꾸준히 성장하여 미국과 유럽 전역의 부티크에서 주문이 들어왔다. 민준 씨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전통 공예를 배우고 싶어져 하는 젊은 한국인 견습생 2명을 고용했다. 한때 민준 씨 작업실 구석의 책상 하나에 불과했던 북촌의 우리 작은 사무실은 이제 한옥의 앞방 전체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국 백화점과의 거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노드스트롬은 글로벌 장인 봄 쇼케이스의 일환으로 민준 씨의 작품 컬렉션을 선보이고 싶어 했다. 이는 수천 명의 잠재 고객에게 노출되고 우리가 노력해온 모든 것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했다. 출시 행사를 위해 시애틀로 와달라고 해요. 해요. 어느 날 오후 작업실 바닥 방석에 다리를 꼬고 앉아 민준 씨와 지현 씨에게 말했다. 밖에서는 관광객들이 북촌의 좁은 골목길을 거닐며 전통 가옥 사진을 찍고 있었다. 4월에 2주 동안요. 민준 씨는 섬세한 흰색 상감으로 장식하고 있던 청자 화병에서 눈을 들었다. 우리 둘 다요? 미국이에요? 네. 웹사이트용으로 기술을 시연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싶어 해요. 예술 뒤에 손길이라고 부르더군요. 지연 씨는 손뼉을 쳤다. 이거 정말 대단해요. 오빠가 국제적인 예술가가 되다니. 민준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불확실함이 보였다. 저는 한국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가 인정했다. 제 영어 실력이 제가 내내 함께 있을 거예요. 나는 그를 안심시켰다. 이것이 이 전통을 보존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문화적 중요성과 장인 정신을 알아주는 미국 고객들이여.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 씨와 어머님께는 언제 말씀드릴 건가요? 그것이 내가 피해왔던 질문이었다. 민호는 물론 한옥 헤리티지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나는 그것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되었는지 말하지 않았다. 나는 적절한 시기,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밝힐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노드스트롬과의 거래가 바로 그것일 수 있었다. 내가 단지 사업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말이다. 그날 저녁 나는 민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요리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방식대로 두부를 넉넉히 넣은 된장찌개와 시장에서 큰맘 먹고 산 표고버섯을 넣은 잡채였다. 그가 작은 식탁에 앉자 나는 그에게 소주 한 잔을 따라 주었다.
무슨 날이야? 그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한옥 헤리티지가 노드스트롬과 큰 계약을 맺었어요. 미국 전역의 매장에서 민준 씨 작품을 선보이고 싶어 해요. 그의 눈이 커졌다. 정말 대단하다. 축하해. 더 있어요. 나는 말을 이었다. 민준 씨와 제가 4월에 2주 동안 시애틀에 가서 론칭 행사를 해야 해요. 민호의 미소가 살짝 흐려졌다. 두 주? 꽤 긴 시간이네. 큰 기회예요. 민준 씨에게도 한국 공예에게도. 나는 망설였다. 그리고 저에게도요. 그는 소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당신은 중요한 걸 만들어냈어. 그건 알겠어. 그는 내 손을 잡으려고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었다. 자랑스러워. 하지만 2주는 여전히 긴 시간이야. 같이 가요? 나는 갑자기 제안했다. 휴가도 쌓여 있잖아요. 여행 삼아 갈 수도 있고요. 민준 씨 구경도 시켜주고 나중엔 시카고에 있는 언니도 만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오래 쉴 수는 없어. 강남 프로젝트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거든. 민호는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에 새로운 복합 건물을 개발하는 건축회사에서 일했다. 하지만 일부라도 합류할 수는 있을 거야.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국제여행의 현실적인 문제들, 민준 씨가 시연에 필요한 것들 등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그러다 민호가 내가 예상했던 질문을 던졌다. 부모님께는 언제 말씀드릴 거야? 사업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말이야. 나는 젓가락으로 국수를 돌리며 생각에 잠겼다. 곧요. 시애틀로 떠나기 전에요. 하지만 제대로 하고 싶어요. 다음 달에 부모님 결혼기념일이 있어. 민호가 제안했다. 밍글스에서 저녁 식사하기로 했잖아. 강남에 있는 그 고급 레스토랑은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유명했고 미슐랭 스타가 그 가치를 증명했다. 그때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소는 완벽할 것이다. 시어머니가 체면을 유지해야 할 만큼 공개적이고 내가 나누는 이야기의 중요성과 어울릴 만큼 우아했다. 결혼기념일 저녁 식사 전 몇 주는 준비로 정신없이 지나갔다. 민준 씨와 나는 노드스트롬 컬렉션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다. 우리는 그의 재능의 폭을 보여주는 30점의 작품을 선정했다. 다랑아리와 청자 화병, 섬세한 뽕나무 종이갓을 씌운 한지 등, 자개로 상감한 칠기 등. 각 작품에는 그 문화적 중요성과 제작에 사용된 전통 기술을 설명하는 카드가 함께 제공되었다. 결혼기념일 저녁이 되었다. 민호와 나는 신경 써서 옷을 입었다. 그는 맞춤 네이비 수트를, 나는 짙은 버건디색 실크로 만든 현대적인 한복 스타일의 드레스를 입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밍글스로 갔고 그의 부모님 바로 뒤에 도착했다. 시아버지는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섰고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아름답구나. 그가 내게 말했고 그의 따뜻함에 놀랐다. 우리가 그에게 선물한 다랑아리가 그의 평소의 과묵함을 누그러뜨린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내 드레스를 보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적절하구나. 그녀에게는 최고의 칭찬이었다. 레스토랑은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이었다. 은은한 조명, 세련된 나무 테이블,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직원들. 우리는 테이스팅 메뉴를 주문했고 한국의 맛과 현대적인 기술이 어우러진 작고 예술적인 요리들이 차례로 나왔다. 코스 중간에 민호는 부모님께 결혼기념일 선물을 드렸다. 손으로 만든 은수저 세트였는데 이 또한 민준 씨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었지만 아직 그 말은 하지 않았다. 정교하구나. 시어머니는 손잡이에 새겨진 섬세한 조각을 살펴보며 말했다. 어디서 이런 걸 구했니? 나는 심호흡을 했다. 실은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관여해온 사업에서 만든 거예요. 한옥 헤리티지라고 합니다. 나는 전통 한국 장인들을 국제시장과 연결하는 개념을 설명하며 우리의 성장, 고객 목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드스트롬과의 계약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목소리를 안정되게 유지했다. 시아버지는 명백한 관심을 보이며 우리의 수출 과정과 가격 전략에 대해 질문했다. 시어머니는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침묵을 지켰다.
민준 씨와 저는 다음 달에 론칭 행사를 위해 시애틀에 갈 거예요. 나는 결론을 내렸다. 그의 작품은 미국 전역의 17개 노드스트롬 매장에서 선보일 예정이에요. 미국에 간다고? 얼마나 오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직접 질문했다. 2주 동안요. 내가 대답했다. 그쪽 구매자들과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회예요. 민호는 이걸 허락하고? 나는 그녀의 단어 선택에 예전의 좌절감을 살짝 느꼈다. 민호 씨는 제 사업 활동을 지지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그의 경력을 지지하는 것처럼요. 시어머니는 의도적으로 정밀하게 찻잔을 내려놓았다. 네가 한국 남자를 미국으로 데려가서 그 중요성도 이해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판다는 거구나. 그와는 반대로 나는 반박했다. 저는 미국인들이 한국 공예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감상하도록 돕는 거예요. 모든 작품에는 그 문화적 맥락에 대한 정보가 함께 제공돼요. 그리고 네가 그 맥락을 설명할 만큼 잘 이해한다고 믿는 거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기색이 담겨 있었다. 내가 대답하기 전에 시아버지가 끼어들었다. 미국 백화점이 선보이고 싶어 할 정도면 그 청년의 작품이 아주 뛰어나겠지. 그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너희 작업실을 좀 볼 수 있을까? 시애틀로 떠나기 전에 말이다. 그의 관심은 진심으로 보였고 나는 그 기회를 잡았다. 물론이죠. 민준 씨도 아버님께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영광일 거예요. 아마 다음 주말쯤 어떠세요? 시어머니의 입술은 굳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겠다. 그날 밤 늦게 식당을 나서면서 나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기분이 들었다. 시어머니가 내 사업을 두 팔 벌려 환영한 것은 아니었지만 작업실 방문에는 동의했다.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은 진전이었다. 생각보다 잘 풀렸네. 우리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민호가 말했다. 아버지가 정말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아. 아버지는 전통 예술품을 수집하시거든. 다랑아리가 인상 깊으셨나 봐. 민호는 내 허리에 팔을 둘렀다. 어머니도 마음을 여실 거야. 그냥 외국인 며느리가 한국 문화를 국제적으로 마케팅할 만큼 잘 이해한다는 생각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신 거지.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민준 씨의 작업실 방문은 결정적일 것이다. 시어머니에게 한옥 헤리티지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전통을 보존하려는 사명임을 보여줄 기회였다. 나는 그것이 마침내 그녀의 존경을 얻기에 충분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작업실 방문이 예정된 토요일은 맑고 따뜻한 날이 밝았다. 서울을 마법처럼 느끼게 하는 완벽한 봄날이었다. 벚꽃 잎이 북촌의 좁은 골목길에 분홍빛 눈처럼 흩날리며 구석과 돌담을 따라 쌓였다. 나는 민준 씨의 준비를 돕기 위해 일찍 도착했고 긴장감에 속이 울렁거렸다. 청소하셨네요. 나는 평소 어수선했던 작업장을 둘러보며 말했다. 도구들은 선반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바닥은 점토 먼지 없이 깨끗하게 쓸려 있었으며 몇몇 완성된 작품들은 소박한 나무 받침대 위에 전시되어 있었다. 민준 씨는 둥근 철사 안경테를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에 지현 씨가 도와줬어요. 잠재적 투자자들에게는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나는 방문객들이 내 시부모님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단지 전통 공예에 관심이 있는 중요한 분들이라고만 했다. 왜 그 정보를 숨겼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아마도 부담을 줄까봐 혹은 그가 개인적인 중요성을 알게 되면 방문을 다르게 볼까봐 두려웠을 것이다. 정확히 투자자는 아니에요. 나는 청자 찻잔줄을 바로잡으며 인정했다. 제 시부모님이세요. 민준 씨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남편분의 부모님이요? 분들요. 그는 말을 흐렸지만 나는 그가 무슨 뜻인지 알았다. 지연 씨는 오빠를 통해 시어머니와의 내 문제에 대해 들었었다. 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한국 전통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공예들을 보존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민준 씨는 잠시 조용히 반쯤 완성된 다랑아리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쓸었다. 그럼 이 방문은 사실 한옥 헤리티지에 대한 게 아니군요. 시어머니께 무언가 증명하려는 거군요. 그의 직설적인 말에 나는 당황했다.
둘 다예요. 나는 방어적으로 말했다. 사업도 저에게 중요하고 그분의 존경을 얻는 것도 중요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의 압박감 이해합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도예가가 아니라 의사나 변호사가 되길 바라셨어요. 제가 하는 일의 가치를 인정받기까지 몇 년이 걸렸죠.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걸 도와드릴게요. 민호가 부모님과 함께 도착했을 때 작업실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옥의 창호지를 통해 햇빛이 쏟아져 들어와 민준 씨의 작품 전시를 비추었다. 한쪽 구석의 작은 탁재는 전통 다과상과 동네 떡집에서 주문한 떡이 차려져 있었다. 시어머니가 먼저 들어섰고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모든 세부 사항을 훑었다. 그녀는 조용한 불을 상징하는 맞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완벽하게 손질되어 있었다. 시아버지가 뒤따랐고 개조된 한옥의 전통 건축 양식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옥 헤리티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살짝 절하며 말했다. 이분이 바로 아버님께서 감탄하셨던 작품의 명장 민준 씨입니다. 민준 씨는 깊이 절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부디 제 작업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진 것은 전통 한국 공예에 대한 명강의였다. 민준 씨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청자용 점토 선택부터 칠기 상감 작업의 세심한 오치칠까지 각 단계를 안내했다. 그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기술에 대해 조용한 열정으로 이야기했고 때로는 전문 용어를 영어로 번역했다가 다시 우리 국제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 나를 쳐다보았다.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소성 온도와 유약 구성에 대해 사려 깊은 질문을 했다. 그녀는 각 작품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다루었고 다랑아리를 돌려 대칭을 확인하고 청자 찻잔을 빛에 비추어 투명도를 확인했다. 우리 할머니도 이런 찻잔을 가지고 계셨지? 그녀는 옅은 청록색 유약이 발린 섬세한 찻잔 세트를 살펴보며 말했다. 전쟁통에 다 부서졌어. 어머니께서 항상 그 아름다움에 대해 말씀하셨지. 그것은 내가 그녀에게서 들은 가장 사적인 이야기였다. 민준 씨가 비슷한 세트를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혹시 문양 사진이나 설명이 있으시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사진은 하나도 남지 않았어. 기억뿐이지. 때로는 기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민준 씨가 말했다. 기억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재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망설이다가 할머니의 소중한 찻잔 세트를 장식했던 장수의 상징인 학과 소나무가 그려진 찻잔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민준 씨는 패드에 빠르게 스케치하며 그녀의 설명을 담아냈다. 처음으로 나는 그녀의 평소 침착한 얼굴에서 생기를 보았다. 수십 년 동안 생각지도 않았던 세부 사항을 설명하며 그녀의 손이 움직였다. 시아버지는 우리 사무 공간으로 가서 벽 지도에 표시된 국제 주문 내역을 살펴보았다. 각 피는 민준 씨의 작품을 취급하는 부티크나 갤러리를 나타냈다. 벌써 17개국에 진출했구나. 그는 감탄하며 말했다. 노드스트롬 론칭 후에는 20개국이 될 거예요. 내가 확인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바이어와도 협의 중입니다. 그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만들어냈구나. 한국 문화유산의 본질을 존중하면서 세계로 가져가고 있어. 방 건너편에서 시어머니가 우리를 지켜보았고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가 남편의 평가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를 결코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화를 이용하는 외부인으로 보는지 알 수 없었다. 우리가 차와 떡을 대접한 후 민준 씨는 자신의 최신 기술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다. 거의 사라질 뻔한 기법인 신선한 긁어내기 문양으로 분청사기를 만드는 방법의 부활이었다. 그는 그들을 물레로 이끌었고 그곳에는 장식을 기다리는 가죽처럼 단단한 도자기가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일상 도자기를 장식했습니다. 그가 날카로운 도구를 들고 설명했다. 장인들은 작품을 흰색 슬립으로 덮은 다음 긁어내어 그 아래에 회색 점토를 드러냈습니다. 그가 파도와 물고기 문양을 만들며 시연하자 시어머니는 진정한 관심을 보이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할아버지께서 이 기법에 대해 말씀하셨지. 아직도 이걸 하는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네.
아주 소수만 합니다. 민준 씨가 인정했다. 그래서 제가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 기법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것이 한옥 헤리티지의 사명입니다. 내가 덧붙였다. 아름다운 물건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통이 미래 세대를 위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연이 끝났을 때 민준 씨는 시부모님께 선물을 드렸다. 우리가 설날에 드렸던 것과 비슷한 작은 다랑아리였지만 바닥에는 전통서예로 그들의 가문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저희 작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는 또 한 번 깊이 절하며 말했다. 시어머니는 정중하게 선물을 받았지만 그녀가 나를 쳐다보는 눈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했다. 제 평가의 빛, 어쩌면 존경심까지도. 따뜻한 인정은 아니었지만 무언가 있었다.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할 때 시아버지가 나를 옆으로 불렀다. 내 자리를 여기서 찾았구나. 그가 조용히 말했다. 표면적인 것 이상으로 한국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외국인은 많지 않아. 너는 더 깊이 들어갔어. 감사합니다. 나는 그의 말에 진심으로 감동하여 말했다. 저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남편의 말을 엿들은 시어머니가 다가왔다. 사업이 잘 관리되는 것 같구나. 그녀의 최고의 칭찬이었다. 그리고 민준 씨의 작품은 뛰어나. 네가 홍보할 만한 가치 있는 작가를 선택했어. 나는 살짝 절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돌아오면 그녀가 핸드백 끈을 고쳐매며 말했다. 다랑아리를 위한 제대로 된 진열장을 찾는 걸 좀 도와주겠니? 제대로 전시될 자격이 있는 물건이야. 그것은 포옹은 아니었지만 초대였다. 그녀가 우리 사이에 쌓아올린 벽에 난 작은 틈이었다.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나는 대답했다. 그들이 떠난 후 민호가 뒤에서 나를 감싸 안고 내 어깨에 턱을 기댔다. 어머니가 무언가에 그렇게 관심 있어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 그가 말했다. 할머니 차 짠 세트를 설명하시던 모습, 그 이야기는 나도 처음 들어봐. 민준 씨는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줘요. 기억과 유산에 연결시켜주죠. 민준 씨 때문만은 아니야. 민호가 주장했다. 당신이 자신감 있고 박식하게 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본 거지. 당신이 어머니를 놀라게 했어. 그날 밤 우리가 청계천을 따라 집으로 걸어갈 때 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을 보며 나는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꼈다. 작업실 방문이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마법처럼 바꾸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변했다. 그녀는 나를 다르게 보았다. 한국의 방식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외국인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하지만 민호와 내가 시애틀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이룬 이 연약한 진전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내게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존경을 표했지만 내가 갈망하던 개인적인 수용은 여전히 멀게 느껴졌다. 나는 항상 이런 식일까 궁금했다. 전진과 후퇴의 조심스러운 춤, 나 자신을 계속해서 증명해야 하는 것.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은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시어머니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결혼 생활 자체를 시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시애틀은 서울의 콘크리트와 넌과는 너무 다른 비와 우뚝 솟은 상록수들로 우리를 맞이했다. 민준 씨는 공항에서 시내 호텔로 가는 택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스페이스 니들과 그 너머로 펼쳐진 퓨저 사운드를 감상했다. 미국은 정말 넓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건물들 사이에 공간이 정말 많아요. 나는 그의 눈을 통해 내 조국을 보며 미소 지었다. 산을 보면 더 놀랄 거예요. 첫 며칠은 준비로 정신없이 지나갔다. 노드스트롬 팀은 청자의 미묘한 색상과 칠기에 복잡한 세부사항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적절한 조명을 갖춘 아름다운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그들은 민준 씨의 시연을 기록할 사진작가를 고용했고 전통 한국 공예를 소개하는 데 관심이 있는 여러 디자인 잡지와의 인터뷰를 예약했다. 민준 씨는 빠르게 적응했고 그의 초기 긴장감은 작업하면서 조용한 자신감으로 바뀌었다. 나는 필요할 때 통역했지만 그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영어 표현을 연습했다. 고객들은 그가 물레 위에서 도자기를 빚거나 상감 기법을 시연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들었고
각 작품의 역사와 중요성에 대해 사려 깊은 질문을 했다. 첫 주가 끝날 무렵 판매량은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다. 노드스트롬 구매자들은 이미 컬렉션을 더 많은 매장으로 확장하고 어쩌면 영구적인 상품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장인 공예품에 대해 이 정도 수준의 관심을 본 적이 없습니다. 상품기획 이사가 커피를 마시며 내게 말했다. 고객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야기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 밤 민호에게 사진과 새로운 소식을 보내 우리의 성공을 공유했다. 그의 답장은 열정적이었지만 짧았다. 강남 프로젝트는 예상치 못한 구조적 문제로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있어야 해서 그의 모든 시간을 소모하고 있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나는 드물게 한 영상 통화에서 민준 씨의 작품 전시를 보여주며 말했다. 구매자들이 가정용품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해요. 아마 다음 시즌에는 식기류 라인을 선보일 수도 있겠어요. 정말 대단하다. 민호는 말했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드리워져 지쳐 보였다. 어머니가 어제 전화하셨어. 당신 언제 오냐고 물으시더라. 진짜로 당신을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 나는 믿기지 않아 웃었다. 정말로 뭐라고 하셨는데요? 민준 씨가 만들어주기로 약속한 찻잔 세트에 대해서요. 당신이랑 상의하고 싶어서 조급해하세요. 그 작은 인정, 즉 시어머니가 내 귀환을 기다리고 내 의견을 원한다는 사실이 승리처럼 느껴졌다. 시애틀에서의 열흘째 되던 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내가 매장에서 노드스트롬 팀과 배송 물류를 논의하고 있을 때 민준 씨가 내 휴대폰을 들고 다가왔다. 계속 울렸어요.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여러 번요. 나는 양해를 구하고 화면을 확인했다. 민호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7통, 지연 씨에게서 온 3통,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즉시 민호에게 다시 전화했다. 무슨 일이에요? 그가 받자마자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팽팽했다.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 삼성서울병원에 계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심각하다고 해.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렇게 건강하시고 우리 사업에 그토록 관심이 많으셨던 아내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시아버지께서. 얼마나 심각한데요? 나는 겨우 물었다. 완전히 회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대. 그는 말을 멈췄다. 어머니가 감당을 못하셔. 우리가 여기 있어야 해. 바로 갈게요.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가장 빠른 비행기를 예약할게요. 고마워. 민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역력했다. 론칭이 너무 잘 되고 있어서 부탁하고 싶지 않았는데 가족이 먼저죠. 내가 말을 끊었다. 언제나요?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노드스트롬 팀에 상황을 설명했다. 그들은 이해심을 보이며 민준 씨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남은 시연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심시켜 주었다. 민준 씨 자신도 내가 즉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족의 비상사태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여기서 잘 해낼게요. 나는 그날 밤 떠나는 비행기를 예약하고 서둘러 짐을 싸고 걱정으로 머릿속이 복잡한 채로 공항으로 택시를 탔다. 태평양을 건너는 긴 비행 동안 나는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았다. 시아버지가 회복하지 못하면 어쩌지? 내가 겨우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기 시작한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될까? 시어머니는 어떻게 대처하실까? 우리의 어려운 관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의 두려움과 고통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은 내가 없는 동안 장마가 시작되어 후덥지근한 열기로 나를 맞이했다. 나는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갔고 여전히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삼성서울병원의 복도는 시원하고 조용했고 간호사와 의사들의 조용한 효율성은 내 뛰는 심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나는 중환자실 밖 대기실에서 민호를 발견했다. 그는 플라스틱 의자에 불편하게 몸을 구겨 넣은 채 피곤해 지쳐 잠들어 있었다. 걱정으로 연약해진 그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만졌다. 민호 씨, 나는 속삭였다. 나 왔어요. 그는 즉시 깨어나 나를 꽉 껴안았다. 왔구나. 그가 내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으며 중얼거렸다.
당연히 와야죠. 아버님은 어떠세요? 안정적이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다음 48시간이 고비라고 해. 그는 나를 보기 위해 몸을 뗐고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지금 아버님과 함께 계셔. 한 번에 한 명만 면회가 가능하거든.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민호는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다. 안 좋으셔. 거의 식사도 못 하시고 잠도 못 주무셔. 그냥 침대 옆에 앉아서 의식이 없으신데도 계속 말을 거셔. 간호사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김 여사님께서 좀 쉬셔야 합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남편분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으세요. 혹시 설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호는 무력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해봤어. 내 말은 안 들으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나는 그런 취약한 상태의 시어머니를 마주할 생각에 불안감이 가득했지만 제안했다. 중환자실은 삑삑거리는 모니터 소리와 속삭이는 목소리들로 가득한 풍경이었다. 시아버지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고 튜브와 전선들이 그의 모든 생체 신호를 감시하는 기계들에 연결되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의 옆에 앉아 있었고 평소 완벽했던 모습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그녀의 손은 그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진 피로감을 놀라움이 잠시 대신했다. 돌아왔구나. 소식 듣자마자 왔어요.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민호 씨가 전화해서 첫 비행기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인 후 다시 남편에게 시선을 돌렸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하더구나. 내가 우리 함께한 삶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었어. 그가 깨어나야 할 이유들을 상기시켜주면서. 나는 이 내밀한 순간에 내 자리가 어디인지 확신할 수 없어 어색하게 서 있었다. 간호사 선생님이 좀 쉬셔야 한대요. 그 일을 떠날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만약 내가 그가 없을 때 깨어나면 어떡해? 만약 그이가... 그녀는 문장을 끝맺지 못했지만 나는 그녀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만약 그녀가 없는 동안 돌아가시면 어쩌지? 제가 곁에 있을게요. 나는 제안했다. 제가 아버님께 말씀도 드리고 손도 잡아드릴게요. 무슨 변화라도 생기면 바로 가서 모셔올게요. 그녀는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너는 이해 못해. 우린 40년을 결혼 생활했어. 단 하룻밤도 그의 곁을 떠나본 적이 없어. 그 고백은 나를 놀라게 했다. 모든 가족 식사와 모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부모님의 관계를 사랑 이야기로 진정으로 본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항상 너무 형식적이고 체면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녀의 애착의 깊이, 엄격한 외면 아래의 진정한 헌신을 엿보았다. 그럼 적어도 음식이라도 좀 가져다 드릴게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갈아입을 옷도요. 아버님을 위해서라도 기운을 차리셔야 해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가방이 있어. 우리 침실 옷장에 민호가 열쇠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녀가 내게 도움을 요청하고 내 앞에서 취약함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는 떠나기 전에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만졌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짧은 연결이었다. 다음 3일 동안 나는 위기에 처한 김씨 가족을 지원하는 일상에 빠져들었다. 나는 시어머니께 새 옷과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민호가 병원 방문 사이에 쉬도록 했으며 문병 오는 친척들의 행렬을 응대했다. 시어머니가 마침내 몇 시간이라도 잠을 자겠다고 동의했을 때 나는 시아버지 곁에 앉아 한옥 헤리티지에 대해 시애틀에서의 민준 씨의 성공에 대해 그가 의식을 되찾기 위해 싸울 만큼 흥미를 가질 만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흘째 되던 날 시아버지는 눈을 떴다. 아직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뇌졸중이 뇌의 언어 중추에 영향을 미쳤다. 의사들은 그의 회복에 대해 낙관적이었다. 대기실의 안도감은 팔팔불리했고 친척들은 서로 울고 껴안았다. 민호는 집으로 오려던 부산의 누나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그날 저녁 내가 병실에서 빈 음식 용기들을 치우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내게 직접 말을 걸었다. 너는 미국에서의 사업을 두고 돌아왔구나. 그녀는 여전히 다시 잠든 남편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네. 나는 간단하게 말했다. 왜? 그 질문은 나를 놀라게 했다.
가족이 먼저니까요. 민호 씨가 제가 필요했고 어머님도 제가 필요하셨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조용했다. 한국에는 어려울 때 진짜 가족을 안다는 말이 있단다. 그녀는 마침내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너를 잘못 판단했다, 지아영가. 네가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고 우리 전통 속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나는 이 연약한 연결의 순간을 깰까 두려워 감히 숨도 쉬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하지만 너는 가장 중요한 전통을 이해하고 있구나. 그녀는 말을 이었다.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것, 너를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 그녀는 옆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다. 여기 앉아서 잠시 나와 함께 있자. 나는 앉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는 나를 용납해야 할 외부인이 아니라 딸로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초기 결혼 생활 이야기, 사업을 일구기 위한 시아버지의 고군분투, 민호와 그의 누나에 대한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나는 그녀가 단지 자신의 과거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자신의 버팀목이었던 인생의 동반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즉 그녀의 취약함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늦게 민호와 내가 몇 시간의 휴식을 위해 집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 그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니가 변하셨어. 오늘 당신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한테도 말씀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 위기가 계기가 되었지만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마침내 공통점을 찾은 것 같아요. 나는 시애틀을, 나 없이 시연을 계속하고 있을 민준 씨를, 한국으로 급히 돌아오기 위해 보류했던 사업 기회들을 생각했다. 그 어떤 것도 여기 가족이 가장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었다. 전문적인 성공을 통해 시어머니께 나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다가 나는 더 중요한 교훈을 거의 놓칠 뻔했다. 진정한 수용은 그녀를 감동시키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할 때 그녀 곁에 서 있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앞으로의 길에는 여전히 도전이 있을 것이다. 시아버지는 몇 달간의 재활을 앞두고 있었고 가족 관계는 하룻밤 사이에 거의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 건물에 차를 세웠을 때 나는 새로운 평온함을 느꼈다. 민호와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나는 김씨 가족의 진정한 일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시어머니의 인정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내 마음을 따르고 모든 것보다 가족을 선택했기 때문이다.